회사로 박진석을 찾아온 고성희. 회장실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았지만 불안함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탁자 위를 손끝으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혼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진석은 너무 태연하게 웃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계산이 끝난 사람의 웃음. 내가 이혼을 왜 해? 고성희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 표정은 기대에 어긋난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이 여자는 박진석이 자신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빨리 정리하고 내칠 거라고 믿었거든요. 고성희는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싫으시면 이혼을 하셔야죠.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박진석이 그제서야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듭니다. 그리고 고성희 얼굴을 한참 바라봅니다. 마치 26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았던 시간을 이제서야 다시 펼쳐보는 것처럼요. 그래. 더는 안 보고 살 거야. 잠깐 숨이 멎는 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고성희의 머리를 한 대 때립니다. 근데 이혼은 안 해. 그게 26년 동안 날 기만한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고성희가 벌떡 일어섭니다. 내가 왜? 내가 그럴 것 같아. 고성희는 이혼이 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혼이 되면 최소한 재산 분할이란 길이 열리고 피해자라는 포장도 가능해져요. 하지만 이혼이 막히면 고성희는 지금 상태로는 단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고 무엇보다 사모님이라는 마지막 가면도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이혼이 안 되면 고성희는 탈출이 아니라 감금이에요. 호적만 남고 권력은 다 뺏긴 채로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급소를 정확히 찌릅니다. 너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박진석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돈? 체면? 아니야. 그리고 회장실 문을 손가락으로 툭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널 버려진 여자로 보는 거. 그게 제일 무섭지.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고성희는 자존심이 아니라 이미지로 살았어요.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건 박진석에게는 버튼 하나 누르는 일입니다. 박진석은 마치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정리하듯 아주 건조하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너한텐 선택지가 없어. 누굴 찾아가도 무슨 소송을 걸어도 결과는 하나야. 고성희가 소리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 당신도 끝이야. 기업가는 이미지로 사는 사람이잖아. 사모님을 이 꼴로 내치면 당신도 조롱당해. 그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신뢰가 깨지는 순간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로 봅니다. 그래서 더 이혼을 안 하는 거야.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이혼하면 너한테 피해자 포장지가 생겨. 그 포장지로 넌 다시 사람들을 속이겠지. 고성희는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때 박진석이 마지막 칼을 꺼냅니다. 고성희.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요. 남편이 아니라 판결문처럼요. 너 앞으로 성재, 영라, 우진 그리고 지은호. 그 누구에게도 엄마 아내 가족이라는 말로 접근하지 마. 고성희가 비웃습니다.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이잖아.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자식이지. 그리고 아주 차갑게 덧붙입니다. 근데 내가 지키는 자식이기도 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은 내선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보안 들여보내. 단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회장실을 싸늘하게 만듭니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돌아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리고 고성희는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주저앉습니다. 이혼도 못해. 재산도 못 움직여. 사람도 못 만나. 남은 건 오직 하나. 내 편을 만들어야 한다. 고성희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아주 정확한 순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처음 찾아가는 곳은 딸도 아들도 아니에요. 박성재입니다. 왜냐? 박성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고성희 사이에서. 그리고 절친 이 지역의 위기까지 겹치면서요. 고성희는 그 불안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성재 앞에서 꺼내는 카드는 착한 효자 마음을 건드는 겁니다. 고성희는 이렇게 갑니다. 성재야, 너 지금도 침묵이 착한 거라고 믿니? 성재는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성이는 한 발 다가갑니다. 너 때문에 일이 커졌어. 고성이의 목소리가 앙칼져집니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미쳐 날뛰지 않았을 수도 있어. 고성이는 죄책감을 심어요. 내가 불을 키웠다고. 성재는 말없이 숨만 쉽니다. 고성이가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널 믿었다. 근데 넌 결국 아버지 편도 내 편도 아니었어. 고성이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너 지금도 선택 못하고 있지? 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전 아버지 편입니다. 단호한 한마디. 그 순간 고성이는 알죠. 이제 모성으로는 뚫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고성이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거래하자. 거래요? 고성이가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우진이 데려와. 아버지가 우진이를 보호한다면 넌 그걸 막을 수 있어? 성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더 파고듭니다. 너 정말로 아버지 편이면 아버지가 우진이까지 버리는 꼴도 그냥 보고 있어야지? 고성이의 말이 잔인한 이유는 성재의 약점이 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정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흔들려요. 하지만 성재가 끝내 입을 엽니다. 우진이는 더 이상 당신 소유물이 아닙니다. 고성이의 눈빛이 변합니다.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그래. 너도 똑같네. 고성이는 이 말을 던지고 성재 앞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재는 내 편이 될 수 없다. 고성이가 두 번째로 찾아가는 건 딸 영라입니다. 영라는 지금 웹툰 라푼젤로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하지만 세상은 아직 영라를 재벌딸로 몰라요. 그게 영라가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고성이는 그걸 이용합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내 작품은 끝난다. 그 협박이 가능하거든요. 작업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서자 영라는 바로 표정이 굳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고성이는 대답 대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영라야, 너 지금 행복하니? 영라가 멈칫합니다. 고성이는 웃습니다. 그 행복 누가 만들어줬지? 영라는 고개를 숙입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나야. 단정한 한마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나 덕분이야.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그 얘기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고성이는 눈빛을 바꿉니다. 맞아. 돈이 필요해. 아주 노골적입니다. 감추지도 않아요. 이어 영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고성이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태블릿 원고, 계약서, 스케줄표, 딸의 자유를 훔는 눈빛이죠. 너 지금 이게 내 인생인 줄 알아? 고성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누구 딸인지 알면 내가 그린 라푼젤을 라푼젤로 안 봐. 영라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고성이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돈 줘. 엄마, 너 나 살릴 거야. 아니면 너도 같이 망할 거야. 영라가 손을 떨며 말합니다. 엄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영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뭘 해도 결국 엄마는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고성이는 표정을 일그러뜨립니다. 대가? 그럼 내가 여기서 편하게 숨 쉬는 것도 공짜야? 영라는 숨을 삼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엔 큰 돈이 아니라 영라가 지킬 수 있는 한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영라가 말합니다. 이 이상은 못해요. 고성이는 봉투를 열어보고 잠깐 웃습니다. 환하게요. 그 웃음이 무섭습니다. 그래. 됐어. 고성이가 봉투를 넣고 일어섭니다. 내 딸, 아직 쓸모는 있네. 영라가 온몸이 떨리며 말합니다. 엄마 나한테서 나가요. 나가라고? 고성이가 고개를 기울입니다. 나가면 넌 끝까지 나를 버린 딸이 되는 거야. 영라가 울먹입니다. 엄마는 저를 딸로 생각한 적 없어요. 그 말이 고성이의 가면을 긁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웃으며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영라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만날 때는 죄책감을 선택합니다. 지은호에게는 엄마가 통하지 않거든요. 은호는 이미 고성이에게 사망신고라는 배신감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은우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성재가 알았어.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알았고. 은우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고성이는 숨도 안 쉬고 이어갑니다. 너는 내가 복수한다고 믿겠지. 고성이가 웃습니다. 근데 내 복수는 누굴 죽였는지 알아? 은우의 손이 꽉 쥐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고성이가 아주 잔인하게 말합니다. 성재 내 남편 박진석 우진이. 고성이는 피해자를 나열해서 은우를 흔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던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원한 거잖아. 은우가 입술을 깨뭅니다. 제가요? 제가 뭘 했는데요? 고성이는 은우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넌 늘 정의로 포장해. 근데 그 정의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 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고성이는 그 말에 비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해결해. 고성이가 낮게 말합니다. 우진이 데려와. 은우의 눈이 커집니다. 말도 안 돼요. 고성이가 한 발 가까이 옵니다. 넌 이미 간을 줬지. 고성이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 하나 더 살려야지. 은우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우진이를 이용하지 마요. 고성이는 웃습니다. 이용? 너도 결국 우진이 살린다고 움직였잖아. 그리고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비수 같은 말을 합니다. 너 성재한테 미안하지? 은우가 멈칫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성재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은우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고성이는 그 틈을 파고들죠. 내가 성재 인생 흔들었어. 그 죄책감으로라도 우진이 데려와. 은우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고성이를 똑바로 봅니다. 제 죄책감은 당신을 살리는 데 쓰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은우는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당신이 아니라 우진이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예요. 고성이는 은우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어요. 그리고 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은우는 죄책감으로도 안 움직인다. 이제 고성이에게 남은 건 우진뿐입니다. 우진이 있는 곳 근처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바로 닿진 못해요. 고성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과 연출뿐. 고성이는 자신을 초췌하게 만들어요.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버려진 여자의 외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진이 나타납니다. 우진은 멀리서 엄마를 보고 멈칫합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고성이는 바로 울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보자마자 웃어요. 그게 더 소름이죠. 우리 아들 살아있네. 우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우진이 냉정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엄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성이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이 아니라 분노로 갑니다. 너 지금 나 버리는 거야? 엄마가 먼저 버렸잖아요. 그 말에 고성이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말을 꺼냅니다. 내가 없으면 난 끝이야. 그러니까 돈 좀 줘. 우진의 눈이 커집니다. 고성이는 미친 듯이 속삭입니다.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내 동생한테까지 손 벌렸어. 엄마가 영라한테 돈을 받았다고요? 고성이는 그 반응을 보고 만족합니다. 갈라치기의 씨앗이죠. 그래. 영라가 나한테 돈 줬어. 고성이는 뻔뻔하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해. 우진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고성이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럼 넌 누구 편이야? 우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전제 편이에요. 고성이에게 자기 편이라는 말은 배신이거든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어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내 편이 되게 만들어줄게. 그 말이 되게 섬뜩하죠. 고성이는 결국 결론을 냅니다. 자식들도 은우도 전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길은 하나. 고성이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엔 근저당 해제 소송 같은 단순한 게 아니라 더 자극적인 걸 꺼내요.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고성이를 봅니다. 고성이는 냉정합니다. 폭력이 꼭 주먹이어야 하나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맨발로 내쫓고 돈줄 끊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도 폭력이죠. 변호사는 계산을 합니다.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고성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고성이가 비밀금고에 숨겨놓았다고 믿었던 것들 중 일부 혹은 그 사본들. 고성이는 다 뺏겼다고 생각하지만 고성이는 늘 백업을 해두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면 돼요. 고성이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은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조건을 말합니다. 착수금이 큽니다. 고성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밀어넣습니다. 영라에게서 받아온 돈, 우진을 흔들어서 받아낸 돈, 그리고 마지막 남은 현금. 이때 고성이는 모릅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은 이미 박진석이 경로를 알고 있는 곳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고성희 씨가 가처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제야 움직이네. 그 웃음이 무섭죠. 박진석은 서류를 덮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리해서라도 싸움을 걸어. 박진석은 알고 있어요. 고성이는 지는 싸움이라도 자존심 때문에 뛰어든다는 걸. 그럼 더 빨리 끝나. 박진석이 말합니다. 스스로 목을 내밀 테니까. 박진석과 고성이가 돈과 신뢰의 전쟁을 하는 사이 또 다른 축 이지혁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날 이상철이 휴일에 아들 회사에 들렀습니다. 좋은 얼굴로 왔어요.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사무실 문 너머로 들린 말이 상철의 심장을 얼어붙게 합니다. 나 죽을 수도 있어. 그 목소리는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박성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지혁아,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지.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어. 그 순간 상철은 문고리를 잡은 채로 굳어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죽는다고? 문이 열리고 지혁과 성재가 동시에 상철을 봅니다. 둘 다 얼어붙죠. 특히 지혁은 그 얼굴이 참 복잡해요. 화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그냥 끝내 들켰다는 체념. 지혁은 바로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성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혁을 봅니다. 아들이 멀쩡히 서 있는데 멀쩡하지 않다는 걸 아버지는 본능으로 압니다. 그리고 상철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잡니다. 아침에 상철은 혼자 병원으로 갑니다. 의사 앞에 앉아 조용히 묻습니다. 제 아들이 심장 이식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심근염으로 심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면 지금은 응급 위험이 큽니다. 그럼 중간에 버티는 방법은요? 상철이 묻습니다. 의사는 현실적인 옵션을 말하죠. 약물 치료, 중환자실 감시, 그리고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즉 인공심장 같은 거요. 당장 이식이 어렵다면 일단 기계로 생명을 이어서 이식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철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들이 기계를 달아야 한다. 아들이 지금 당장 쓰러질 수도 있다. 상철은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상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김다정은 한눈에 알아봐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상철은 처음엔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숨길 수 없는 표정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성재가 상철을 찾아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대화를 수빈이 문 밖에서 듣습니다. 지혁 오빠가 죽을 수도 있어? 수빈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렇게 지혁의 비밀은 결국 가족 전체로 번집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 빠르게요. 김다정은 밤에 혼자 앉아 지혁 방을 바라봅니다. 내 아들이 아픈데 나는 몰랐어. 그 죄책감은 엄마에게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은우도 알게 됩니다. 지혁이 갑자기 차갑게 굴었던 이유, 도쿄 출장이라던 거짓말,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은우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선배 혼자 버티지 마요. 지혁은 처음엔 밀어냅니다. 너는 나 때문에 더 다치지 마. 하지만 은우는 물러서지 않아요. 선배, 나 이미 다쳤어요. 은우가 말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혼자 두면 더 썩어요. 은우는 지혁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선배 지킬게요. 지혁은 그 말에 표정이 무너집니다.
이 남자는 원래 강한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일수록 기댈 곳을 모릅니다. 이제 다시 고성이로 상황입니다. 고성이는 법으로 가처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여론 카드를 만지려 합니다. 여기서 고성이는 아주 계산을 하죠. 사모님이 맨발로 쫓겨났다. 이 이미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만 쓰면 동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정은 돈이 됩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더 빠릅니다. 박진석은 이미 영상 확산 증권가 찌라시 주가 흔들림, 이 도미노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막는 게 아니라 길을 하나로 만들어 고성이가 그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찌라시는 흘러요. 회장 사모님 맨발 퇴출, 재벌가 내분, 재단 해임.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로만 소비합니다. 주가는 출렁입니다. 이때가 고성이에게는 유혹이죠. 이걸로 박진석을 흔들 수 있다. 고성이는 기자를 만나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문턱이 생깁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 불가. 약속을 잡으면 취소. 고성이는 느낍니다. 아, 박진석이 이미 판을 깔았구나. 고성이가 역이용을 시도합니다. 내가 먼저 피해자 프레임을 가져가자. 그래서 고성이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터뜨리자. 하지만 그 순간 박진석은 법무팀을 움직여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막습니다. 개인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이건 고성이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바꾸는 프레임이에요. 고성이는 깨닫습니다. 여론전도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고성이가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은 돈이 영원이 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건 계기일 뿐. 진짜는 이거죠.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는 순간 고성이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건 가난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예전 사모님 모임 사람들은 받지 않고 갤러리 관장도 재단 관계자도 심지어 고성이가 이용해 먹던 사람들조차 조용히 손절합니다. 고성이는 허공에 대고 웃어요. 그래, 다들 박진석 눈치 보는 거지. 고성이는 영라에게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낼 수 있다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영라는 이제 다릅니다. 라푼젤을 그리며 탑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 전 엄마를 구할 힘이 없어요. 영라가 말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낍니다. 내가 진짜 혼자구나. 고성이는 이미 수면제를 손에 쥐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려고요. 고성이는 호텔 복도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걸어갑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차단당한 연락들, 실패한 약속들, 그리고 본인을 조롱하는 찌라시 캡처가 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때 고성이는 길을 건너려 합니다. 신호를 보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보지 않는데 내가 세상을 왜 봐? 그리고 멀리서 경적. 사람들의 비명. 고성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고는 터지고 고성이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집니다. 응급실 앞. 박성재와 박영라가 먼저 도착합니다. 둘은 서로 아무 말도 못해요. 미워했는데, 버렸는데, 그런 감정이 사람 목숨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도착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남편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들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혼도 안 했고 끝까지 벌을 주겠다던 남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라는 말로 들어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뇌사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뇌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날 괴롭히는구나라는 분노와 허탈함이에요.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죗값 이렇게 도망치려고? 박성재는 병원 대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 만큼 창백했어요. 손끝은 식어가는데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그때 성재 머리를 스치듯 지나간 한 사람. 이지혁.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건 그 얼굴이었어요. 멀쩡한 척 웃다가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힌다던 그 말.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이 흔들리던 그 순간들. 성재는 핸드폰을 꺼내 지역의 이름을 눌렀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진석이 다가옵니다. 무겁게 아주 천천히요. 성재야,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냐? 성재는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지 얼굴은 차분합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 성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진석이 창밖을 봅니다. 병원 앞 신호등이 바뀌고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져요.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고성이가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 성재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괴롭힌다는 말이 분노인지 애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 중환자실 쪽 문이 열립니다. 의사 한 명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함께 나와요. 보호자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박진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남편입니다. 의사는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고성의 환자분은 뇌사 판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영나가 숨을 들이키고 손으로 입을 막아요. 한우진은 눈을 피합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이어갑니다. 뇌사 판정은 회복 불가능한 뇌 기능의 정지입니다. 지금 심장이 뛰는 건 인공호흡기와 약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박영나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엄마는? 말끝이 사라집니다. 의사는 잠깐 침묵하다가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박진석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장기 기증? 그 얘길 지금 하자는 겁니까?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 간, 신장 장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성재가 숨을 삼키며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코디네이터가 곧장 선을 긋습니다. 지정 기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정은 국가장기이식관리 시스템을 통해 응급도와 적합도 순서로 이뤄집니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 더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에 이 지역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걸 입 밖으로 내기엔 너무 잔인해요. 박진석이 한 박자 늦게 묻습니다. 기증을 하면 누군가는 살겠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누군가에겐 유일한 기회입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굴 살리려고 산 적이 없는데. 성재가 아버지를 봅니다. 그 말 속엔 분노가 있고 자조가 있고 무엇보다 26년의 배신이 있습니다.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그럼 엄마가 마지막이라도. 박진석이 영나를 봅니다. 차갑게 끊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래 참아온 듯한 숨을 내뱉습니다. 영나야, 너는 내 인생 살아라. 더는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그 말이 영나를 더 올립니다. 박영나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우진은 벽에 기대 있다가 낮게 말합니다. 저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없었어요. 말은 짧은데 그 안에 쌓인 세월이 무겁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결정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죠? 코디네이터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기증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각 장기별로 적출 수술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배정이 내려오는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성재가 그 말에 반사적으로 묻습니다. 배정은 지금도 내려올 수 있어요? 네. 동의가 완료되면 바로 진행됩니다. 성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한 방향으로만 달립니다. 지혁이가 지금 어디 있지? 그리고 마치 그 생각을 기다렸다는 듯이 복도 끝에서 응급실 쪽 간호사가 뛰어옵니다. 여기 박성재님 계세요?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환자 연락처에 박성재님 번호가 있어서요. 성재가 굳습니다. 누구요? 간호사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AP그룹 대표이사 이지혁 환자분이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박진석도 고개를 확 돌립니다. 영나도 우진도 전부 그 이름에 얼어붙어요. 성재가 거의 뛰다시피 간호사를 따라갑니다. 복도는 길고 소리는 멀어지고 심장만 귀에서 울립니다. 응급실 앞.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부정맥 지속. 심실세동 준비. 성재는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지역은 너무 조용합니다. 항상 당당하던 그 사람이 침대 위에서 기계에 둘러싸여 있어요. 담당이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보호자십니까? 성재는 목이 잠겨서 겨우 말합니다. 친구입니다. 의사는 빠르게 설명합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현재 약물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라도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식이지만 지금 당장 가능하진 않죠. 성재가 입술을 깨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의사가 말합니다. 응급으로는 기계적 보조장치, 인공심장 보조장치나 에크모 같은 걸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건 버티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최종 해법은 이식입니다. 성재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멀리서 박진석이 다가옵니다. 박진석은 응급실 앞 상황을 한 번에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재에게 묻습니다. 지혁이가 심장 이식이 필요해? 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 박진석은 지혁이 있는 문을 오래 봅니다. 눈빛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의외로 단순해요. 살려야지. 그 말이 성재 가슴을 때립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고성이에게는 잔인할 만큼 냉정했던 사람이 지금은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환자실 쪽. 박진석 가족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성이는 뇌사, 지혁은 응급. 박영란은 울면서도 눈을 똑바로 뜹니다. 아빠,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도 엄마는 엄마잖아. 성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흔들렸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이게 마지막으로 끝낼 수 있는 거라면 좋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영나가 우진을 봅니다. 흔들리지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재를 봅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손만 꽉 쥡니다. 그 손이 떨립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코디네이터를 봅니다. 동의하면 그 여자는 말끝이 막힙니다.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적출 수술 이후 생명 유지 장치는 중단됩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박진석은 잠깐, 아주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6년이 지나갑니다. 믿었던 시간, 속아온 시간, 그럼에도 가족이라고 지켜온 시간. 박진석이 입을 엽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영나의 울음이 터집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우진은 눈을 감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서류를 내밉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사인은 한 번이지만 결정은 평생입니다.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병원 전체가 움직입니다. 수술실 스케줄이 재조정되고 팀이 호출되고 전화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코디네이터가 빠르게 말합니다. 이제 배정이 나옵니다. 응급도 높은 수혜자부터 검토됩니다. 그때 응급실, 지역의 모니터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심박이 튀고 떨어지고 경고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의사가 외칩니다. 심정지 준비, 전기 충격기. 성재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댑니다. 숨을 쉬는 법을 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중환자실 쪽에서 코디네이터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코디네이터가 받습니다. 표정이 굳었다가 곧바로 숨을 들이켜요. 네네.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도를 뛰기 시작합니다. 발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보호자분들, 배정 나왔습니다. 박진석 가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재도 달려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말합니다. 심장 수혜자 배정 이지혁 환자에게로 결정되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기쁨이 먼저 오는데 바로 죄책감이 뒤따라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누군가의 끝이 겹칩니다. 영나가 입술을 떨며 묻습니다. 그럼 지혁 오빠가 받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는 단호합니다. 네. 지금 즉시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한마디를 뱉습니다. 아주 낮게요. 고성이 끝까지 내 인생의 결정을 남기는군. 그 말은 저주 같기도 하고 마지막 인정 같기도 합니다.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성재에게 말합니다. 이식 수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싸움입니다.
성재는 거의 울음 섞인 숨으로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섭니다. 수술실로 달려갑니다. 복도 끝에서 빨간 수술등이 켜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밤의 운명을 확정합니다. 누군가의 심장은 멈추고 누군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 앞에서 끝내 속삭입니다. 지혁아, 이번엔 내가 살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성이의 심장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지혁,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